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 중국 불매운동 본격화. 3. 이라는 중동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를 건설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을 두고 안주하는 신호라며 이병철 선대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결정하자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하면 삼성의 감산 조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끝나간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3두 마차의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감산 결정을 삼성전자가 안주한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안주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안주한다며 2010년대 후반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유의 비슷한 정서가 인텔을 정상에서 끌어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까지 소환했습니다. 1983년 이병철 전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할 때 한국에는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결정은 큰 패착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결정 이후 외신들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 이후 현물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매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현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DDR4 16GB 2666DRAM 현물 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날 다른 PC용 DRAM 제품인 DDR4 8GB 키트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RAM LPDDR4 16GB도 각각 0.24%, 0.12% 상승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날 DDR4 중심으로 현물 가격이 반등한 것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은 약 45%, 낸드 플래시는 약 34%인데요. 세계 1위 삼성의 감산 결정은 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삼성이 감산을 결정했다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는 사실 치밀한 계산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감산을 해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쟁사인 TSMC의 수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 투자자 미팅에서 TSMC의 3나노미터 수율이 63%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나노 웨이퍼 대비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4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이미 TSMC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꽤 빠른 속도로 수율을 회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TSMC가 3나노미터 수율에 있어 이렇게 고전하고 있고 삼성은 4나노 수율에서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나름 자신있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달부터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수율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 5나노 공정에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더 미세한 첨단 공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시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는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팹리스 업체는 반도체를 출시하기에 앞서 파운드리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이 서비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고객사에 첫 공급을 하고 주문받은 후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할당이 많을수록
팹리스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기회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4나노 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준의 수율 안정화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장 부사장은 4나노 초기 수율이 시장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제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4나노는 이전 세대 수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율 문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장담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TSMC의 공액을 또다시 빼앗으며 승전보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그간 TSMC의 생산을 맡기던 중국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코아시아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은 최근 중국 사물지능 융합기술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부터 최대 1억 달러, 약 1,400억 원 규모의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잠재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국 핑안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TSMC의 고객사였던 중국 기업의 물량을 따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모바일 분야에서도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의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구글 직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MS의 빙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면서 올린 연간 매출은 무려 4조 원에 달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구글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최근 MS는 스타트업 오픈 AI의 언어 모델인 GPT-4를 탑재한 빙으로 25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은 기존 구글 검색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맞춤형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MS는 GPT-4 탑재 이후 한 달 만에 검색 엔진 빙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구글은 다급하게 지난 3월 자체 언어 모델을 탑재한 바 챗봇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검색 서비스에는 탑재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과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쉽게 기본 검색 엔진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가 검색 엔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구글 입장에서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낭패를 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낸드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2만 장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을 5.34% 감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디램 2주의 감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까지 감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또다시 삼성 탈중국이 시작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이 떠난 중국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탈중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사실상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란의 국가 목표는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강력한 군사적 무장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며 자체적인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개발을 최우선 국제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대의 제재를 받고 있어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교류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우선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 GDP는 2,200달러로 베트남의 국민소득 2,800달러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2,600달러보다도 낮으며 심지어는 아프리카 가나의 2,300달러보다도 낮습니다. 이란은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을 통일해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을 향해 약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갚으라며 재촉하고 있습니다. 70억 달러는 우리 돈 9조 원 수준으로 한국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란에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한국이 이란에게 석유를 수입하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거래한다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란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고립을 자초하고 더 나아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역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게 배타적이었던 이란이 최근 동맹이라 믿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당한 뒤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수주의 언론사에서는 지난번처럼 호르무즈 해역을 출입하는 한국 선박을 납포해서라도 동결 자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등 강경한 주장을 했었지만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면서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크게 대인 이란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쏠린 틈을 타 이란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무더기로 발각되었고 한국 시간 7월 11일부터 제재가 실행됩니다. 여기엔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곳이 포함되었는데 그동안 이란이 자랑하던 회색지대 무역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파악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란의 석유부 장관은 미국이 생각할 수 없는 경로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회색 시장은 공식적인 석유 거래소를 통한 판매가 아니라 추적과 감시가 어려운 직거래를 이용한 시장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색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언제든 제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공급자인 이란은 정식으로 판매되는 국제 원유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상당수는 해상에서 환적하여 중국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란산 석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낮게 부르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상당한 반사의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측이 이란과 비슷하게 시장 가격보다 헐값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공급해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는 시장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로 풍족해진 중국은 이란산 원유는 러시아산보다 유통거리가 길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며 러시아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아니면 석유를 대량으로 수출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제표준 가격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 원유보다 저렴한 가격의 헐값으로 석유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란이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자 중국은 러시아를 압박해 이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 말하던 러시아와 이란을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와중에 이란은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핵심 고백이던 한국에게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출 대금은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느니 한국과 같은 기존 거래국들에게 막대한 양의 석유를 시장 가격에 외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 기조 1차적인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곡물 가격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되기에 외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폭발적인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이 현재 제재를 받는 국가이지만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으로 낮춘 뒤에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으며 미 국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상황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은 대부분 제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 완화운을 띄우자 이란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은 석유 매장량 3위인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국제 원유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면 핵 개발 포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돌려받지 못한 석유 결제 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으로 우러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때 한국은 이란산 석유를 20% 가까이 수입했을 정도로 큰손 국가였기에 이란이 한국에게 석유 외상 정책을 시행한 단기간에 수백억 달러의 결제 대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란의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하면 한국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와중에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이자로 수십조 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늦게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한국은 더 오랜 기간 무이자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헐가스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석유 거래 발각된 기업들은 해당 계좌가 동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외상거래나 다름없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란은 중국이라는 시장에 한정되어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에 외상거래를 한국으로 확장해 살 길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라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나중에 제재가 풀리더라도 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적인 신용도가 좋고 한때 이란산 원유를 20% 이상 수입하던 단골 고객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란의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결제대금 미납으로 일부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를 맞이한 이란이 자동차와 스마트폰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사라지며 중국산 제품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들의 점유율은 부동의 1위였지만 제재 이후 이란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한국산 제품들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제품들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란 현지에선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란의 상류층이나 고위층에선 한국 제품을 인접 국가들로부터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한국산 제품이 굉장히 귀해진 상황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결혼하는 경우 혼수용품으로 인접 국가에서 직수입한 한국 제품이 최고 인기일 정도로 석유 수출 대금 미납과는 무관하게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한국이라면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해도 나중에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를 향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자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어서 미국과의 핵협상에서도 좋은 합의를 이룰 준비가 되었다며 미국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란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등 핵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 포기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유는 동결자금이 매우 적어서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70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700억 달러 혹은 7천억 달러 수준의 동결자금이었다면 당장 돈이 급한 이란은 그동안 고집을 제쳐두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의 석유 외상 정책은 동결자금 금액을 늘려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실제 공개된 K9A2 영상이 화제입니다. 당당하게 그 위험을 뽐내는 모습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거대한 궤도 소음을 내며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뉴탄 밀브룩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열린 영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DVD 포럼 2022에 참여해 영국의 군 관계자들 앞에서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모바일 파이어스 플랫폼 2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백여문의 최신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2027년 전력화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전시회를 계기로
영국의 K9 자주포의 수출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의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K9A2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포인 K9의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K9A2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복합 소재 고음 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의 탑재를 통해 화력,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화 디펜스에 따르면 K9A2의 핵심인 고반화포 연구개발이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수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고반응화포 개발로 인해 처음으로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했으며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 늘어났는데요. 탑승 병력 숫자는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MF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이른바 팀 썬더를 결성했습니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 피어슨 엔지니어링,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록히드 마틴 영국 법인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 소식 역시 팀 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는데요. 팀 썬더는 트위터에 한화 디펜스는 영국의 K9 센터를 설립해 영국 육군에 원활한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영국 현지 중소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라며 영국 육군에 세계적으로 검증된 K9A2 자주포를 제안함으로써 한화와 팀 썬더는 영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9A2는 밀부르 프로빙 그라운드에 크로스컨트리 도로를 주행하며 추적된 포의 탁월한 전지형 기동성을 증명했는데요. 한화 디펜스가 유튜브를 통해 그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9A2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영국군 관계자들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 영국의 한 기자가 K9A2를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K9A2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자는 영국의 자주포 사업인 MFP에 입찰할 예정인 한화 디펜스의 K9A2 프로토타입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K9이 어떻게 개발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2040년 버전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이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이번 영국에서의 입찰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팀 썬더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에 그 가능성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K9A2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측면에서 K9A2는 이전 제품군에서 사용된 155mm LO12 주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약 특성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길일 수는 있지만 로켓 지원 발사체 라운드의 대표적인 최대 사거리가 약 50km입니다. K9A2 프로토타입의 측면도를 보면 길어진 소동과 새로운 자동 로딩 시스템, 모든 충전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승된 루프 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9의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외부 명령 및 통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어 아군 정찰 시스템에 위치한 표적에 자동 총포를 활용하고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적을 미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 사격 및 급습 시나리오에서 신속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탑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서 초기 K9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데요. K9A2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능은 포탑 회전 위치나 주포 높이에서 재장전을 허용하는 다소 혁신적인 자동 탄약 취급 및 장전 시스템입니다. 초기 K9 및 K9A1은 반자동 장전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탄약이 자동으로 장전되는 반면 장약은 수동으로 장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9A2는 K9 및 K9A1의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발인 것에 비해 최소 9발의 발사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승무원을 이전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K9A2의 로딩 시스템은 발사체 컨베이어, 드롭다운 스택 추진제, 슬라이딩 트레이 및 브리치 장착 공급 트레이를 사용하여 작동하는데요. 전체 프로세스는 대략 평균 7.45초가 소요되지만 컨베이어에서 다음으로 선택된 라운드의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잠재적으로 더 빠르거나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약 처리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포탑이 수정되어 이전 K9A1에 비해 소동이 길어지고 포탑의 루프 라인이 대부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48발의 모든 탄약과 240개의 추진제 장약을 포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는데요. 이는 공간 제약으로 인해 일부 장약을 선체, 바닥에 보관해야 했던 이전 모델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탑 제어계로 인해
K9A1에 처음 구현된 보조 동력 장치도 포탑의 후방 좌측에서 차체의 후방 우측에 있는 내부 위치로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3톤의 무게에 대한 추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 대부분에게 이 옵션은 지뢰 보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만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최전선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동탄도 보호에 대한 매우 미미한 개선의 여지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팀 썬더가 처음부터 사우 CCRT와 함께 K9A2를 영국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 디펜스의 한 관계자는 K9A2가 전술적 이동성 측면에서 추적 옵션을 갖추고 있기에 지형 교동성, 부드러운 토양 이동성 및 언덕 등반 측면에서 바퀴 달린 다른 경쟁자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9A2는 발사속도, 자동화, 승무원 배치 및 승무원의 설계 질 등 많은 부분을 개선했는데요. 하나 디펜스는 기존 사용자 기반을 위한 기능 업그레이드 옵션을 제공하여 하나 디펜스 제품군의 모든 초기 모델이 K9A2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개발 완료 후 K9 플랫폼에 50% K9A2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일정표에 따르면 K9A2 개발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며 한국군에 인도되는 시기는 2026년이나 2027년이라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는 K9A2에서 더 나아가 K9 제품군의 자동화 수준을 기반으로 K9A3 개발을 2030년대에 완료할 계획인데요. K9A3는 155mm L18 주포를 장착하여 표준 포탄의 유효 사거리를 약 10km 증가시킬 예정이며 자율주행 포함 완전 자동화된 운전이 가능한 향상된 자동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 디펜스는 유인, 무인팀 구성 기능을 갖춘 완전히 로봇화된 K9의 변형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는 K9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작업명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하나 디펜스의 계획에 따르면 이 신제품은 2040년대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이러한 계획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며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하면 K9 패밀리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작년 12월 호주 정부와 1조 원 대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2월에는 이집트와 약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에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가성비도 우수한 우리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규모를 보면 2010에서 20년에는 연 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작년 들어 역대 최고 수출 규모인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처음으로 수출 규모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